자, 다음 문제 볼게요. 우선 설비기사 2010년 4회. 2010년도 최근의 문제보다 조금 한 4, 5년 정도 지나간 거 풀어보는 게 유리할 거예요. 뭐 이게 전자계산 일반은 10문제밖에 안 되니까 아마 거기 다 범주에 들어가긴 한데 직전에 봤던 문제가 다시 나올 확률은 좀 희박해요. 그래도 한 4, 5년 지난 거. 그래서 어차피 그래도 문제은행식이긴 하지만 좀 이렇게 텀을 두고 돌아요. 그걸 좀 잘 감안하시면 기출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최소한 제가 보기에는 5년치 이상은 좀 풀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한 4년치 정도, 12회분 정도가 되는데, 풀다 보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몇 번씩 나오잖아요. 그죠? 이제 아마 이제 올해 시험에 대해서는 더 중복되지 않을까. 여기에 있는 문제 중에서 상당 부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58쪽에 있는 2010년 4회고요. 자, 전자계산기 일반은 73쪽에 있습니다. 자, 문제 80번.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울 수 있는 메모리는 어느 것인가? 자외선. 우리가 이 전부 다 롬이네요. 이 플래시 메모리도 하나 나오네, 이거는요. 요거는 이제, 주변 장치고요. 그 다음 위에 거 세 개는 주기억 장치입니다. 안에 있어요. 컴퓨터 안에 있는 것들이고요. 플래시 메모리는 보조교육 장치예요. 어쨌든 플래시 메모리하고 얘하고 같다고 그랬죠, 제가. 전기적으로, electricity collected. 전기적으로 지웠다 썼다 한다. 그냥. 이 플래시하고 똑같아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전기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외선이라고 해서 자외선. 자외선을 이용해서 지운다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어 자체는 그냥 지운다, 쓴다라는 거지만 앞에 이제 그냥 바이올렛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지웠다, 썼다 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외선을. 자, 그래서 정답은 물론 2번이에요. 자외선을 이용해. 근데 필름은 우리가 퓨즈. 그 안에 들어있는 퓨즈가 있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전류를 흘려주면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끊어진 거는 연결이 안 됩니다. 이해되죠? 그 다음부터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 전류만 흘려주면 안 끊어지죠. 계속 똑같은 기능으로 계속 반복해서 쓸 수 있어요. 자, 그것도 어찌 보면 이것도 전기적이네요. 그러니까 롬 라이팅 기계가 그러니까 CD 드라이버처럼 빈 피롬을 칩을 사다가 딱 꽂아놓고 거기다 이제 프로그램 짜서 시뮬레이션 다 해서 이상 없으면 쏴주는데 바로 전기적으로 퓨즈에 의해서 끊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자외선을 이용한 거다, 그죠? 두 번째가 정답이 되고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에서 오는 온도가 태양이 몇 도예요? 6000도죠, 6000도.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가까운 별 수성에서는 못 살고 금성에서도 못 살아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적당한 위치에 있는 지구, 그죠? 그 다음에 지구보다 먼데 이제 화성, 목성, 추워서 못 살아. 그죠? 물론 물도 있어야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6000도라는 어마어마한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파형이 이제 뭐가 있냐? 굉장히 감마선도 있고요. 그 다음이 여러분들 엑스레이가 있고, 그 다음이 자외선이 있고, 그 다음이 가시광선이 있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은 3파장을 얘기하던 7파장을 얘기하던 10파장을 얘기하든 상관없어요. 가장 많이 떠들어대는 이제 색깔이 무지개 색깔 7개를 얘기하죠. 보남, 파초, 노주, 빨. 그 다음이 적외선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이 전파가 있고 전파 밑에 음파가 있겠죠. 우리 이제 이렇게 파를 분류를 해요. 이게 이제 주파수에 따르는 분류가 되기도 하고 파장에 따르는 분류가 되잖아요. 그죠? 주파수가 높다라는 것은 파장이 짧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자외선은 그냥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한 건데요. 한자를 알면 돼요. 보라색을 벗어났다. 보라자자에다가 박가대자. 보라색을 벗어난 선이 자외선이고요. 빨간색을 벗어나면 적외선이 되는 거잖아요. 원래 적외선은 열선이에요. 그래서 이건 안 타요. 그러나 이 자외선 타요. 탄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자외선은 태운다라는 개념의 선이에요. 너무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름에 해변가에 가서 햇빛을 쬐면 자외선도 있고 적외선도 있어요. 근데 자외선을 너무 많이 쬐면 왜 살갗이 타버리잖아요. 적정히 적외선만 쬐야 돼요. 그래서 자외선은 차단시키고
적외선만 받아들여라. 건강에 무지하게 좋은 선이에요, 이 적외선. 이해돼요? 열선입니다. 아줌마들 찜질방 열광하는 이유, 바로 이겁니다. 적외선 쬐러 가는 거예요. 구들방에서 뜨겁게 그냥 지지고 자는 등어리 기가 막히게 감기 뚝 떨어집니다. 감기균이 죽어요, 열선에. 세균이 다 죽어. 이해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 뭐냐면 건조한 경우는 괜찮은데요. 습한데 뜨거운 거는 안 좋아요. 습한데도 뜨거운 곰팡이 생기죠? 안 좋습니다. 아주 사람 기분도 되게 더러워요, 그냥. 아주 끈적끈적하게, 그죠?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지대는 덥기는 하지만 건조하잖아요. 버텨요. 바람만 부는 데만 피해 있으면은 시원해요. 근데 그냥 수분이 있는, 그래서 찜질방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열선이 나오는데 찜질방은 수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찜질방 가더라도 수분이 없는 방에 들어가세요. 그래야 진짜 좋은 열선을 몸에, 그러니까 잘 때도 배꼽 위에다가 따뜻하게 하고 자세요. 건강에도 좋아요. 아무 문제 없이. 그렇다고 뭐 수건을 이렇게 뜨겁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프면 왜 수건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는데 그거보다 건조한 게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다. 습기가 찬거는 썩어요, 썩어. 한여름에도 막 곰팡이 나고 막 썩잖아요, 그죠? 습기 차면. 자, 뭐 얘기다 보냐. 어쨌든 그래서 자외선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방사선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소량으로 쬐도 사람에게는 아주 안 좋아요. 여러분들은 성인들은 면역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신생아들에게 이런 선을 쬐면 죽어요. 아주 안 좋은 겁니다. 이건. 이해됩니까? 자, 우리는 이제 그래서 통신에서는 이걸 이용하고요. 그죠? 음파는 소리라고 하는 개념, 사운드 20kHz 이하, 그죠? 그 사이는 초음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에서의 응용 분야가 굉장히, 이거의 성질을 알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RGB가 있잖아요. R, G, BL. 그죠? RGB. 그죠? 자, 잘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자외선을 이용해서 태운다라는 개념으로 탄다라는 얘기예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타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그림과 같은 모든 모듈들이 한 개의 시스템 버스를 공유하고 있다. 버스. 이게 버스예요. 버스를 통해서 이제 뭔가 CPU를 가고 DMA를 가고 IO를 하고 메모리도 가고 이렇게 버스를 통해서 모든 게 이제 지나다니는 거예요. 공유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공유의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100개의 워드를 DMA를 이용해서 주기억장치에서 한 개의 IO 장치를 전송하고자 할 때,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DMA를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뭐냐, 주변 장치, 여기에 연결된 게 이제 주변 장치예요. 이제 주변 장치. 주변 장치다. 그런데 이 주변 장치가 얘의 통제하에서 이 DMA가 운영되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로 이렇게 옆서 주변에서 얘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얘대로 또 다른 일을 해요. CPU, 원래 CPU가 본연의 일이 뭐죠? 연산이잖아요. 핵심적인 일은 연산인데 우리가 CPU는 연산도 담당을 하지만 입출력도 담당을 해요. 모든 걸 담당해.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CPU가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시스템에서 여러 개라면 그 중에 여러 개 중에 딱 한 놈만 대장으로 모시고 나머지 CPU는 넌 입출력 하지 마. 내가 대장이니까 내가 입출력도 하고 연산도 한다. 너는 연산만 해. 입출력은 담당하지 마. 그러면 이걸 우리는 비대칭 구조잖아요. CPU가. 그죠? 어떤 놈은 성능이 좋고 입출력까지 하니까. 근데 어떤 CPU는 연산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마스터, 입출력까지 담당하는 CPU를 마스터 CPU라고 그래요. 연산만 하면 슬레이브 CPU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마스터 슬레이브 구조다. 그러면 한자로 이건 주종. 하나는 주인이고 하나는 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는 한 명이고 종은 여러 개여도 돼요. 그러니까 마스터 CPU가 망가지면 입출력을 못합니다.
슬레이브 CPU는 망가져도 괜찮아요. 또 다른 슬레이브가 있으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가 할 수도 있으니까. 연산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기본 공통 기능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DMA에 의해서 IO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일단 눈치는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완전 독자는 아니에요. 완전 독자적으로 메모리와의 IO가 이런 건 채널입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일단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터럽트가 발생을 한 번을 하면 저요 그냥 메모리하고 직접 들어가고 싶은데요 라고 대장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게 인터럽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럽트는 DMA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딱 한 번만 발생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그때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들어갈 건데? 누구네 집으로 갈 건데? 알려줘야 돼요.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인터럽트는 딱 한 번 일어나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DMA에 의해서 완전 독자적으로 IO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CPU의 눈치를 보는데 그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기간이 바로 이제 인터럽트 사이클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얼마만큼 들어갈 거며 어디로 들어갈 거며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허가를 받으면 눈치 보고 들어가요. 그죠? 들어갔다. 멈췄다. 들어갔다. 멈췄다. 그래서 100번이라고 쓰니까 100개. 100개의 워드이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2번씩 요청이 일어납니다. 싹 들어가고 또 쉬었다가 또 싹 들어가고.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2번씩 요청이 일어나요. 그래서 200회가 일어나요. 버스에 대한 요청. 왜냐하면 이 버스는 이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공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병렬이 아니란 말이에요. 버스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CPU가 연산하려면 DMA가 들어가려면 얘가 연산 못하죠. 서로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틈새를 이용해서 눈치껏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번엔 내가 쓸게. 이번엔 당신이 쓰세요. 뭐 이렇게 버스를 요청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버스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눈치껏 들어가야 돼. 그럼 우리가 겉보기에서는 뭐예요?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연산도 하고 IO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병행 처리예요. 이해하셔요? 이렇게 눈치 보고 들어가라. 자, 정답은 그래서 세 번째. 일단 인터럽트가 한 번이에요. 인터럽트를 너무 많이 걸는 거 골치 아프죠. 한 번이면서 버스 요청은 200회가 된다라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만 봐도 답이 금방. 일단 1회인 게 답이고요. 그러니까 요건데 버스를 또 한 번 요청,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버스 요청은 한 번도 그다음 안 되죠. 계속 같이 병행을 해야 되잖아요. 너 한 번, 나 한 번, 너 한 번, 나 한 번, 그죠? 공유의 선이기 때문에 동시에 접근하면 데이터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죠? 네. 자, CPU가 대량의 자료를 전송하면서 DMA의 전송 위치가 전달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자, 얼마만큼 갈 건데, 누구네 집으로 갈 건데, 주변에 여러 개의 그 주변 장치들 있잖아요. 그 IO 장치의 주소를 알아야죠. 그죠? 하드디스크도 있고, 마그네틱 테이프도, 그죠? 알려줘야 돼요. 근데, 속도는 관계가 없죠. 그죠? 기존에 있는 버스 자체의 속도를 따라가면 되지, 그걸 왜 물어봐,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DMA 할 때는 속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왜? 그 보조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특별하게 그 속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하고는 관계없어요. 8진수 1, 2, 3, 4는 10진수로 얼마냐? 이것도 눈치껏 풀 줄 알아야 돼요. 일단 이건 답이 아니다. 이렇게 걸러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1, 2, 3, 4 짝수죠. 짝수잖아요. 8진수 짝수는 10진수로 고쳐도 짝수예요. 아, 이거 홀수잖아.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8진수 1, 2, 4가 10진수로도 1, 2, 3, 4가 똑같으면 이가 없지. 그죠? 네, 또 아니야. 자, 이제 감으로 풀어야 돼요. 10진수하고 8진수의 관계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80%, 20%가 적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약간 작아져야 되는데 1, 2, 3, 4에 대해서 이렇게 바뀐 거는 뭐냐? 너무 작아졌죠? 그죠? 감으로 때려잡아도 일단 대충은 알 수 있어요. 답이 이게 저는 딱 답을 금방 구할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리고 8진수, 16진수. 16진수는 절반이잖아요. 그죠? 절반의 개념처럼 생각하죠. 8진수와 16진수는 절반이에요. 이해돼요? 예.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답은 그냥 대충 감 잡아도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냥 눈에 들어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풀면 8진수 1, 2, 3, 4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1, 2, 풀어드린다면, 예. 이걸 이제 진법 변환의 개념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2진수로 고칩니다. 이거는 0, 0, 1. 얘는 0, 1, 0. 3은 0, 1, 1. 4는 1, 0, 0이에요. 자, 가장 가중치가 높은 게 요거잖아요. 그죠? 요 자리의 가중치가 얼마의 가중치면 1, 2, 4, 8, 16, 32, 64, 128, 256, 512잖아요. 최소한 이거는 500은 넘어요. 278은 말이 안 되죠. 그죠? 500은, 이거는 510이고요. 512 더하기 1, 2, 4, 8, 16, 32, 64, 128, 128 더하기, 그죠? 뭐 구한다면 1, 2, 4, 8, 16 더하기 8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신의 가중치를 다 더하면 되잖아요. 그죠? 1로 되어 있는 위치의 가중치. 그럼 얘는 뭐예요? 640. 이거면 640이 되네요. 이렇게 하면 28이 되네요. 668 딱 나오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요거는 약간의 이런 수치적인 거는 좀 센스 있게 푸시면 돼요. 네. 어렵게 풀지는 않으셔도 돼요. 어렵지 않으니까. 정보 표현도 아니죠. 문자 표현. 자, 이건 조금 제 문제는 좀 애매한데 옛날에는 맞았어요. 이게. 우리가 원칙으로 자, 정보 표현에 대한 최소 단위가 비트잖아요. 비트가 일정한 자리만큼 모였는데 4비트가 모였어요. 니블이라고 하죠. 니블이라는 용어는 4비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8비트를 의미하는 용어는 뭐라고 하냐면 바이너리 텀, 바이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돼요? 그런데 얘가 여기서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고정 크기냐 가변 크기냐로 갈라질 수 있어요. 바이트의 크기만큼이 고정된 크기로 정해놓은 게 있고요. 바이트 크기로 가변적으로 정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냐면 워드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아까 배웠던 이게 필드입니다. 이해돼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자료 중에 맨 앞에 오는 게 학번이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학번이 몇 자리예요? 뭐 학교 번호 코드 뭐 3자리에 무슨 학과 코드 있고 뭐죠 학년 코드 있고 있잖아요. 한 13자리, 12자리 정도 된다고 치자 이게. 12바이트, 12자리가 모여야 학번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의미가. 그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우리 집 주소를 나타내고 싶다. 뭐 서울특별시 뭐 어쩌고저쩌고 한 25자리는 있어야 된다. 가변 크기잖아요. 어떠한 특정한 내용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필요한 자리만큼이 필드마다 틀리잖아요. 그죠? 가변 크기로. 근데 이거는 고정 크기는 워드라고 해요. 왜 워드를 고정 크기의 개념으로 할 수밖에 없냐면 CPU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크기는 고정된 크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왜? CPU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있는 레지스타가 하드웨어니까 레지스타의 방해 크기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고정된 크기를 갖고 있어요. 레지스타는. 이해하세요? 그래서 레지스타의 크기가 뭐예요? 워드입니다. 그러면 워드는 얼마냐? 고정이긴 한데 하드웨어의 성능에 따라 고정된 길이가 8비트 있을 때도 있고 16비트인 경우도 있고 32비트도 있고 지금 어디까지 왔어? 64비트까지 온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CPU를 얘기할 때 그 CPU의 앞에 숫자를 붙여주잖아요. 그 CPU 앞에 붙어 있는 그 숫자가 워드의, 그 CPU의 워드예요, 크기. 이해됩니까? 이게 워드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물리적이에요. 이 이유는 뭐예요?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인 용어, 논리적인 용어입니다. 자, 필드가 모이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 개인에 대한 자료, 레코드가 됩니다. 레코드가 모이면 파일이 됩니다. 그 파일이 좀 더 체계적으로 모이면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잘랐을까요? 자, 우리가 4비트씩 모은 이유. 16진수 표기예요. 이해돼요? 4비트는 2진수 4자리는 16진수 1자리하고 동일하잖아요. 8비트를 모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문자를 표시하려고 했던 거예요. 문자 표시예요. 그리고 절대주소 단위예요. 절대주소. 컴퓨터에 부여되어 있는 주소가 8평짜리 아파트 단지입니다. 8비트짜리 아파트예요. 8비트마다 주소가 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8비트짜리를 만약에 워드의 길이가 32비트다라고 하면 8비트짜리가 4개 모여있는 것을 마치 하나의 집처럼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워드예요. 이해돼요? 실제로 메모리 안에 부여되어 있는 주소는 바이트 단위로 부여가 되어 있어요. 주소 자체는. 그리고 문자 표시 단위이기도 해요. 단 ASCII 코드나 EBCDIC 코드인 경우에. 근데 지금은 유니코드 쓰잖아요. 유니코드는 방해 크기가 얼마여야 돼요? 16비트여야 돼요. 8비트가 아니에요. 16비트예요. 유니코드는. 유니코드로 체제로 되어 있는 문자는 뭐예요? 16비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저건 안 맞는 문제예요, 사실은. 저렇게 물어보면 안 되죠. 왜? 지금에 쓰고 있는 문자가 유니코드인데 유니코드가 들어가는 문자의 방은 얼마야? 16비트라고요. 2바이트.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바이트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제일 그래도 적격하게 쓸 수가 있는 의미는 되지만 어쨌든 간에 유니코드는 2바이트의 크기의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옛날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문자를 표현하게 쓰기 위한 단위가 바이트다. 그렇게 되죠. 네, 참고하시고요. 바이트. 86번. 순차 탐색을 하는데 그 탐색하려고 하는 자리가 N개예요. 자, N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제가 이게 동그라미를 쳤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전부 다 내용이에요. 어떤 특정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안에 만약에 뭔가를 내가 찾고 싶어요. 즉, 검색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원하는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가장 미련한 방법의 검색이 어떻게 하는 거죠? 맨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비교해보면 되죠.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이건데, 이 내용인데, 이렇게 비교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찾았어. 가장 재수가 좋은 경우죠. 한 번만에 찾았을 때. 가장 재수 없을 때. 마지막까지 갔는데 찾았어. 물론 마지막까지 갔는데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순차 검색, 순서대로 검색을 했을 때 재수가 좋을 때도 있고 재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평균이라는 게 뭐냐? 말 그대로 평균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평균 내는 거예요? 가장 재수 없을 때와 가장 재수 좋을 때를 2로 나누면 돼요. 가장 재수가 좋을 때는 몇 번 만에 찾아? 한 번 만에 찾아. 가장 재수가 없을 때는 뭐야? 이게 N개라면 N번 만에 찾아. 이해돼요? N개니까 평균은 뭐예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산수지 뭐, 그죠? 개념이 안 돼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근데 그러면 이게 평균인데 더 빨리 찾는 방법. 이거는 잘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어떤 식이 들어가 있냐면 변수가, 이 변수가 가지는 값이 크면 클수록 얘는 세발의 피다. 무시할 수 있죠.
이게 100억인데 100억에다 1도 해봐야 100억 1. 야, 그거 버려. 그냥 100억이라고 하자 이거야. 100억을 2로 나눠도 50억. 야,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잖아. 뭐 2로 나누나 많아다. 그래서 이걸 오기법으로 말하면 n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셔요? 그럼 이 성능이 뭐냐?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런 직선이잖아요. 그죠? 자료의 숫자가 늘어나면 검색 시간도 비율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괜찮은 곡선이에요. 이 정도면. 그러면 진짜 효율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이겁니다. 그죠?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 곡선은 자료가 아무리 늘어나도 이 위로 올라가는 값은 그렇게 팍팍 올라가지 않죠?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예요? 이거는요. 로그잖아요. 그죠? 로그 곡선이잖아요. 로그의 반대는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무지 안 좋은 거죠? 자료가 별로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팍팍 올라가잖아. 이거는 n제곱에 비례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돼요? 안 좋은 성능이에요. 제일 좋은 성능이 뭐예요? 이겁니다. 자, 중국의 인구가 10억입니다. 근데 그 10억 명 중에 한 명을 찾으려고 해요. 순서대로 뒤져서. 그럼 평균이 얼마예요? 1 더하기 10억 나누기 2. 그럼 5억이죠. 평균 검색 횟수가 5억이에요. 그런데 10억이라는 숫자가 정렬, 소트가 되어 있다면, 어떤 서열이 정해졌다면 굉장히 빨리 찾아요. 10억이라고 하는 숫자를 서열을 정해서 줄을 세워놓으면 아무리 늦어도 몇 번 만에 찾느냐? 30번 이내로 다 찾아요. 엄청 빠르죠? 이게 이진 검색이에요. 이진 검색. 반씩 뚝뚝 잘라나가는 거야. 이해돼요? 자, 10억이에요. 가운데 콕 실어. 너지? 이러다고요. 아니야, 임마. 아니야? 어디야?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반은 버리잖아. 그죠? 반씩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진 검색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게임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이제 기차를 타고 가면 그냥 가기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그 교육적인 차원에서는 게임이 아주 안 좋아. 벌을 주는 게임이잖아. 그죠? 꼴밤을 만든 거야. 그래서 숫자 맞추기. 자, 5명의 친구가 놀러 간다. 그 중에 술래 하나가 종이 위에다 숫자를 적어요. 뭐 한 47 정도. 그럼 몰래 적어놓은 이 숫자를 돌아가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맞추면 뭐야? 꼴밤을 맞아. 그럼 맞추려고 할까요? 안 맞추려고 할까요? 안 맞춰야죠. 아, 그걸 왜 맞춰? 내가 꼴밤 맞힐 일 있어? 안 맞추려고 노력하겠죠. 만약에 맞히면 선물 준다. 그럼 뭐야? 맞추려고 노력하겠죠? 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안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느려요. 맞추려고 노력을 하면 굉장히 빨리 맞출 수 있어요. 우리 야구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3개 써놓고 뭐 원 스트라이크 투볼 뭐지 이렇게 숫자 맞출 게임 재밌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맞추려고 하는 게임은 왜 빠르냐면 이진 검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가 써놓은 숫자가 1부터 99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50 딱 반 뚝 잘라가지고 50 그런다고요. 그러면 하이로우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위에 있다 아래 있다. 그죠? 그럼 반이 날아가잖아. 그럼 다시 그거에 또 절반을 또 푹 찔러요. 반씩 뚝뚝 잘라나가는 거예요. 그럼 빨리 맞추죠. 근데 만약에 안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반 뚝 잘라서 50 이래 안 물어봐 이렇게. 99? 그런다 봐요. 그럼 안 하겠죠 당연히. 그 옆에서 뭐라 그래? 그럼 난 98? 이런다고. 이게 야금야금 물어봐. 그 뭔지 알죠? 그래서 맞추면 꼴밥 맞는다 그러면 안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순차 검색을 해요.
근데 맞추면 상 준다. 그럼 뭐예요? 이진 검색을 합니다.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죠? 이해하셨나요? 게임도 이게 재미나게 해요. 근데 상 주는 게임으로 하세요. 그래야 신나지. 매 맞는 게임은 괴로워. 하기 싫어, 서로. 그죠? 아, 그거 왜 하냐고! 쓸데없이 매를 왜 맞아? 그죠? 그래야 누가 이제, 그러려면, 상을 주려면 누군가 스폰서가 돼야 돼. 돈 있는 놈이 있어야 돼.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이 당근을 줘야지 채찍을 하는 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자, 이해하셨나요 이거? 네, 이렇게 평균은 2개니까 2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순차감색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지문에 알맞는 것을 고르세요.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개발한다. 언어. 네. 자, 소스 코드를, 일단, 소스 코드는 고급 언어로 작성을 했다면은, 우리가 사람이 알아듣는 기호로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알아듣는 기호지만 컴퓨터는 못 알아들어요. 그걸 뭘로? 번역기가 기계어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계 코드로 변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야 돼요. 즉, 컴퓨터가 알아듣는 기계어로 만들면서 순서대로 실행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실행 파일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일단 완전히 자동화가 되려면 실행 파일이고요. 번역을 하면 실행은 안 돼요. 그죠? 그냥 기계가 알아듣는 기계어일 뿐이에요. 그걸 목적 코드라고 그랬죠? 오브젝트 코드. 그죠? 목적 코드를 출력해 주는 게 바로 뭐예요? 번역기다. 그런 얘기예요. 컴파일러라고 해요. 컴파일러. 그런데 한 번에 한 라인씩 그 프로그램의 각 라인을 번역하고 나서 바로 실행하는 것은 우리는 뭐냐면 인터프리터 방식이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인터프리터가 동시통역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바로바로 그때그때 번역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되어진 자체 내용은 없어요. 컴파일러 방식은 번역된 것 자체가 남지만 인터프리터 방식은 번역된 것 자체는 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순간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하고 번역된 거는 버려집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걸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그래요. 교육용으로 쓰는 언어는 대개 인터프리터 방식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편하거든요, 사실은. 프로그램만 짜면 바로 런하면 되니까. 근데 컴파일러 방식의 언어는 뭐예요? 번역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해야 돼요. 이해돼요? 독립적으로. 근데 인터프리터는 뭐예요? 번역이라는 것 자체를 독립적으로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실행을 하면 돼요. 왜? 실행 명령을 내리면 그 자리에서 번역을 해서 실행을 해주니까. 즉석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걸 인터프리터 언어라고 해요. 인터프리터. 그러니까 앞에 건 컴파일러고 뒤에 건 인터프리터네요. 그죠? 용어에 대한 거네요. 어렵지 않은 용어죠. 네. 자, 그래서 1번 컴파일러, 인터프리터. 둘 다 번역기인데 번역의 방법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자, 컴퓨터에 글이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하느냐. 자, 컴퓨터에 그림을 그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의 의미냐 이거죠. 소프트웨어. 자, 여러분이 그림 그리는데 시스템이 뭔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이제 응용 소프트웨어냐, 요게 이제 좀,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틸리티는 말 그대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근데 사용자 입장에서 어디서? 그냥 컴퓨터에 여러분들이 글을 올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소위 말하면 응용이라는 건데 앱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사용자 입장에서 편하게 쓰려고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애플리케이션. 여기서 응용의 영어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걸 이제 순수하게 번역을 한 거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이걸 줄여서 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죠? 자, 아까 패키지가 바로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유틸리티는 뭐예요? 시스템의 입장에서 필요한 도구예요. 시스템 입장에. 자, 그래서 이거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시스템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요게 아마 여러분들 혼동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개를 잘 구별해 주십니다. 시스템 내 여러 프로세서를 통해 처리 작업을 분담하여 동시에 처리할 때 여러. 자, CPU가 여러 개예요. 이게 뭐예요? 그죠? 다중 처리기가 여러 개나. 따라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가 빠르게 작업 완료할 수 있으면 많은 입출력의 장치국을 수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다중 처리다 그런 얘기예요. 또는 병렬 처리. 여기는 인터페이스라는 게 이게 아니에요. 병렬 처리. 원래 이 다중 처리가 병렬 처리의 의미하고 동의어예요. 병렬 처리하고. 여기는 병렬 인터페이스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원래요. 다중 처리는 병렬 처리예요. 그 다음에 다중 컴퓨터라는 말이 있어요. 다중 컴퓨터는 뭐가 여러 개야? 컴퓨터가 여러 개예요. 컴퓨터 레벨로 여러 개가 있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분산 시스템이에요. 분산 시스템. 그렇죠? 네. 그렇게 용어를 좀 다양하게 동의어 비슷하게 많이 활용을 하니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1번입니다. 답은 다중 처리 시스템입니다. 다음 중 명령어 집합이 비교적 적다. 명령어의 개수가 적어요. 줄였다 이게. 그게 RISC죠? 이 R이 reduced의 약자예요. 기존의 명령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쓸데없는 불필요한 거 다 걸러내고 버렸어요. 줄였다 이거예요. 그래서 RISC죠. 그래서 명령어 자체 사이즈가 작아져서 좋아요. 그죠? 그리고 모든 연산은 레지스터만 갖고 연산하게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처리가 됩니다. 그 변수가 메모리 변수라면 파이프라인 처리가 안 돼요. 왜냐하면 명령어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막 중구난방이기 때문에 그걸 똑같은 개수를 잘라야 되는데 똑같은 개수를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RISC 구조는 모든 명령어의 규격화가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다 자를 수 있어. 근데 CISC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돼요? 메모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레지스터를 이용하고 뭐 다양하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자체가 콤플렉스 다양하다 그냥 콤플렉스가. 자, 답은 RISC 비교적 적다 그랬어요. 명령어의 집합이 적다 이게. 여기 세트 컴퓨터예요. 세트 이건 인스트럭션 컴퓨터. 줄어든 명령어의 집합 조직 컴퓨터다 그런 거죠. 91번 CPU가 어떤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수행하는 도중에 외부로부터 인터럽트가 들어오면 원래 프로그램 이제 중단하겠죠. 누가 옆으로 끼어들었잖아. 인터럽트가 끼어드는 거예요. 쎄치기 하는 건데 나쁜 의미로 쎄치기를 한 게 아니라 좋은 의도로 쎄치기 한 거예요. 도와주려고. 이해돼요? 그래서 인터럽트를 위한 프로그램을 먼저 수행하는데 이와 같은 프로그램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서비스해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말 그대로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에요. 서비스해주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뭐라고 해요? 취급 루틴이라고 한 책이 있어요. 이건 이제 일본식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그냥 서비스 루틴을 그냥 서비스, 뭐, 외래어를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취급 루틴. 이해돼요? 처리가 아니에요. 취급이에요. 서비스를.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를 취급이라는 말로 해석을 한 거예요. 번역. 그렇죠? 네. 프로그램을 물어봤으니까. 서비스 루틴. 루틴이라는 게 하나의 모듈입니다. 프로그램이에요. 덩어리. 이해돼요? 루틴, 펑션, 프로시저 다 같은 말이에요. 좀 더 작게 얘기하면 모듈이라는 말도 같아요. 자, 100번. I/O 모듈의 주요 기능 또는 요구사항과 관계가 가장 없는 것은 뭐냐? 자, I/O. 그러니까 입출력 모듈의 주요 기능 또는 요구사항 중에 가장 자, 입출력을 할 때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가 아닌 거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당연히 오류 검출을 해줘야겠죠. 왜냐하면 주변에서 메모리로 들어갈 때
컴퓨터 내의 오류율보다 주변의 오류율이 심하잖아요. 잘잘못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없는 거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제어하고 타이밍, 이거를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지 멋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 CPU에 통제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타이밍을 탁탁탁 맞추면서 들어가야 돼요. 보조를 맞춰줘야 돼요. 이게 언밸런스가 되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이것도 맞춰줘야 돼요. 그 다음에 당연히 CPU하고 통신해야겠죠? 가장 핵심 장치가 CPU인데 CPU의 통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건 의무적이 아니죠. 데이터 압축. 압축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압축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압축은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압축을 하는 것이지, I/O의 기능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데이터 압축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참고하시고요.